그러니까 하반기에 그 집값 상승세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가 나요. 아물긴 아물죠. 그러나 흉터가 남아요. 그런 느낌의 경제가 24년이다. 교수님 말씀은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더라도 안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 높다. 네. 만약에 한다면 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이 네.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네.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집값은 여기서 사실 어쨌든 상반기 때는 상승했잖아요. 네네.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가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 집값 등락률이 네. 지금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상승세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23년 중반을 기점으로 완만한 상승 반전할 것이다. 이게 제 기조였는데 그 완만한 상승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시중금리의 레벨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주택 매수 심리가 또 꺾여요. 그러니까 뭐 상승세가 계속 강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강보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보합인데 그냥 지난주보다만 조금 오르는 듯한 그냥 비슷한 느낌. 그런 흐름으로 더 야기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 금리가 단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금리 높아요? 낮아요? 높죠? 높아요. 왜 높아요? 아마도 2020년, 21년 근래 경험했던 금리보다 높으니까 높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금리가 높다 낮다의 체감적인 인식은 최근 경험했던 금리가 기준이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2020년, 21년 제로금리가 이례적인 금리예요? 평범한 금리? 이례적이죠. 매우 이례적인 금리예요. 그러니까 매우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금리였었어요. 홍익인간 이래로 처음 경험한 금리였어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3.5% 기준금리가 높은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높은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또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2007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면 뭐 상당 기간 3.5% 이상의 맴도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22년, 23년 금리 인상기를 맞이하고 3.5% 정도가 또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시장에서 체감하기를. 그럼 이런 기준금리가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한다면 3.5%가 너무나 섬뜩할 만큼 높은 금리는 아니야. 라고 1단계. 그 다음 이 정도가 평범한 금리야. 2단계. 그리고 이 정도면 뭐 이런 금리야. 그러니까 이게 뉴노멀이 되는 거죠. 경제 주체들이 인식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까지 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미국 집값은 이미 5월부터 반등했어요. 그리고 영국 집값도 5월 중순부터 반등했어요. 일본 집값도 그렇고요. 글로벌 주요국들의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금리가 인하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5.5%의 기준금리가 이제 뭐 준용할 만하다라고 인식하거나 첫 번째 먼저 움직이는 것은 자산가들이 나 대출 안 받아도 돼. 이 정도면 집값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나 집 살래. 하는 움직임이 먼저 집값을 좀 자극해요. 그런 관점에서 또 나 대출을 조금만 끼면 살 수 있어 하는 분들이 그 다음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너무 과도한 빚에 의존해서 집을 사시는 걸 절대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마저 조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이제 이 정도 기준금리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금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조금씩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 채널에서도 보면 집값 이제 그걸 주제로 이제 상승 하락하는 분들 같이 막 토론하고 뭐 엄청 많이 얘기하시던데 네. 이제 여전히 이제 하반기 내년에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교수님 어쨌든 다르게 보시니까 네. 그렇게 교수님 상승을 얘기하는 거지. 약간이라도. 예. 그럼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뭐 특정 인물이 나온 게 아니니까 뭐가 좀 틀렸기 때문에 네. 집값은 어쨌든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상승한다고 보시는지. 아마도 이제 폭락이나 강한 하락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역전세난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역전세난이 있다 보니
그러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역전세 대란이 시작된다. 네. 그러면 그때는 집주인들이 집을 대거 뭐 이렇게 금매를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금매를 내놔야 됩니다라고 주장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것들은 집값 하락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전세난을 작년이나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또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경고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네. 강한 역전세난이 안 온다는 거죠. 네. 전세 가격도 이미 반등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도 전세값 반등한 거 그거 보고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실 텐데 네. 여전히 이제 입장을 바꾸시진 않더라고요. 전 바꾸지 않는 이유가 이제 하반기에 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이제 네. 그게 궁금해서요. 그 최근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근거를 혹시 말씀 주시면 네. 제가 그 근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공감하면 공감한다. 네. 아니면 그 부분은 나는 달리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을 절대 그러니까요. 하는 건 아니고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 이런 걸 유념하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잖아요. 네. 계속 옆에서 보셨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사이클론자인 거예요. 네. 굳이 따지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근데 상승론자들은 통상 보세요. 2020년, 21년 상승하는 흐름을 보고 2022년에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상승론을 주장했던 분들이 꽤 많았죠. 네, 많았죠. 그러면 20년, 21년의 경험에 기초해서 23년도 그렇게 본 건데 자, 그럼 22년, 23년에 하락세로 전환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일시적 하락이다. 아, 맞아요. 그 얘기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락이라고 볼 수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억납니다. 통계가 잘못됐다. 아, 맞죠? 네. 자, 이 주장과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승 반전할 때 주장하는 게 역시 통계가 잘못됐다. 아, 일시적 상승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된다. 똑같잖아요. 부동산 경기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옳다가 아니라 이 부분 자르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상승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도 여러분 면밀히 보시고요. 네.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전문가분들의 주장도 면밀히 보십시오. 네. 그리고 저처럼 오를 때는 오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보시고 그 근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그 근거를 탄탄하게 가져가시고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보실 때 이런 현상도 저는 주목할 만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의견을 드릴 뿐입니다. 절대 어떤 특정인을 지적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재테크 채널 운영에 생각나는 게 이제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하락이 좀 됐을 때도 계속 일시적이라면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그 하락이 몇 개월 동안 계속 되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입장을 바꾸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입장을 바꾸는 거 보면서 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말씀. 이게 부동산 시장은요, 주식 시장하고 많이 달라요. 그 성향이 많이 다른데, 그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금 다 거론할 수 있지만, 그 특징 중에 우리 이 특징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거, 시장을 접근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갖춰줘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을 접근할 때 주식 시장과 다른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양은 냄비예요. 부동산 시장은 가마솥이에요. 그러니까 등락을 막 반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데펴지면 뜨거워질 때까지 데펴지고 식을 때도 잘 안 식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또 쭉 차가워지다가 다시 데피려고 해도 잘 안 데펴져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 20년, 21년, 제가 한 달 뒤에 또 나와서 그걸 또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년, 21년은 상승 흐름인 거고요. 21년, 22년 초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구간이었고요. 22년 중반부터 하락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23년 중반부터 완만한 상승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뜨거워지냐 그냥 따뜻해지냐의 차이인데 그냥 저는 뜨거워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 안 하는 건 지금까지 인상하다가 안 하는 건 부동산 매매 가격의 플러스 요인이죠. 그러나 여전히 금리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독자분들도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뜻
집을 매수하려고 움직이더라도 이만큼 대출을 껴야 사실 분들 입장에서는 선뜻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요층 요인을 강하게 가져가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강한 상승 요인은 아니지만 네. 상승 반전하는 흐름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무라 증권이 내년 초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총 1.5%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망을 접하실 때도 항상 어떤 기관의 전망인지를 구분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국제기구의 전망치는 그래도 준용할 만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국제기구 하면 IMF, 월드뱅크, OECD 가장 대표적으로 이들의 전망치가 그러하고요. 그 다음 주로 전망치를 제시하는 기관 사이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정부 사이드, 기재부, 한국은행, KDI 정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정부 사이드고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전망치는 민간경제연구소 제가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이나 뭐 그 밖에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 근데 그 다음 한 가지 섹터가 금융사들입니다. 네. 증권사들의 전망. 근데 증권사들의 전망은 좀 더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증권사가 사기업이니까요. 사기업이니까를 떠나서 증권사가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주식 팔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어떤 상황에도 주식하라고 해요. 2022년에도 내내 주식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식하라는 입장을 고수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주식하라는 말을 하려면 금리가 빨리 인하되어야 돼요. 그럼 금리가 빨리 인하되어야 더 주식하기 좋은 환경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금리가 빨리 인하되려면 경제 위기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전망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물가 잡는 것도 경기가 나빠야만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물가가 잡힐 수가 없어요. 경기가 호황이라는 말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한다면 기업의 투자가 진작된다는 뜻이에요. 가계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더하면 그게 내수예요. 내수가 활성화되니까 경기가 진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합해지면 그게 수요인데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면 물가가 떨어질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과일 가게 아저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일이 막 잘 팔려. 과일 가격을 떨어뜨려서 팔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과일이 잘 안 팔릴 때 과일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싸게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빨리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빨리 도래온다. 이런 사이드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가감을 하시면 좋겠고요. 경제 전망은 기광석에 웃지 마세요. 네. 여기도 사적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경제를 볼 수 있게 해드림으로써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굳이 따지면. 알겠습니다. 술자리 타던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넘어가도록 그러지 마. 머니 트렌드도 나오잖아. 자, 미국 경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 발표했는데 7월과 8월에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완만한 성장세, 그러니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미국 경제를 판단하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침체는 경기 후행적으로 찾아온다. 고용은 경기 후행 변수다. 그러니까 아직도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냐. 타이트하면 물가를 못 잡아요.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면 소득이 뒷받침이 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럼 고용이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임금 상승률을 떨어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일자리가 내가 일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골라요?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가져갈 거예요. 그럼 임금 상승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노동시장이 완전히 타이트하지 않고 루즈예요. 그럼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10명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3개밖에 없어요. 작은 데로 그러면 임금 낮은 거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고용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는 것은 물가 잡는 데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는 게 끝나는 지점은 하반기 끝자락이나 24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미국 잠재 GDP 성장률이 여기 점선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그래프를 보시면 23년 1, 2분기까지는 견조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야 맞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될 만큼 강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도 강했고요. 근데 조금 본격적인 경기 침체의 징후, 고금리, 고물가의 역습을 받는 지점은 23년 4분기 정도, 23년 4분기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 즈음에 고용시장이 좀 위축될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발표된 베이지북은 성장세가 상당 부분 둔화되고 있다. 강한 성장세는 또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진단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달 19일과 20일에 이틀간 FOMC 회의 이제 열리는데, 그럼 이달에는 금리, 그리고 뭐 이달이 아니더라도 뭐 11월, 12월 금리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9월 달은. 왜냐면 금리를, 자 보세요.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하다가,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하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4번 연속 금리 인상하다가, 이제 속도를 늦추죠. 빅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그러다가 더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뭐예요? 베이비 스텝을 했다가 쉬었다 했다가.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속도를 많이 조절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미국 경제에 강한 하방 압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신중한 거예요. 그게 신중한 거. 그러니까 신중한 이유는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아요. 안개가 자욱하면 속도를 내다가 속도를 계속 내요? 아니면 줄여요?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주춤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했다가 경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을 주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안 했다가 넉놓고 있다가 물가를 아예 또 영영 놓칠 수도 있을까, 이런 것을 봐가면서 신중히 의사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는 쉬었다 간다. 11월에는 인상 가능성이 좀 있지만 뭐 인상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요 정도 시나리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키우는 반면 고도 성장을 거듭해서 미국 제축이 이제 세계 1위 경제국 위치 차지할 거라고 이제 전망됐던 중국의 경제 대국으로 이제 올라서기 힘들다라는 전망도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던데, 중국의 자신감이 꺾인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 표현도 제가 처음 해볼까요?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작년에도 23년 전망서 내기 전에 한 달 전에 이 자리 와가지고 23년 경제를 내핍점이라고 한다고 처음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24년 경제를 상흔점. 예,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습니다, 표현은. 그러니까 상흔이라는 표현이 이 상처가 나요. 아물긴 아물죠. 그러나 흉터가 남아요. 그런 느낌의 경제가 24년이다. 그래서 24년을 상흔점이라고 저는 표현할 생각입니다. 거의 90% 정해졌는데. 시적인데 뭔가. 내핍점도 그렇고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경제 전망을 내니까 그 점들을 이으면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24년을 상흔점이라고 좀 비유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그러합니다만 중국 경제가 특히 그러해요. 중국 경제는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문에 충격이 있었고, 또 회복되는 듯 했다가 2022년에 또 한 번 2차 팬데믹 경험하면서 공장 셧다운 시키고, 오히려 20년보다 더 위중했어요. 그 팬데믹을 2번이나 경험한 어쩌면 유일한 나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번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그런 나라다 보니까 23년이 왔는데 언제 또 대봉쇄할지 몰라요. 리오프닝 과연 가능할까 하는 강한 믿음을 못 가져요. 그럼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할까요? 신규 투자를 못해요.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을 못해요. 그리고 가게들도 소비하지를 못해요. 언제 또 불안불안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굉장히 재밌는 일이 중국만 저축액이 쌓여요. 재밌게도 금융부실 때문에 일종의 슬로우 뱅크런이 이어져서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축액이 줄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저축액이 쌓여요. 저축액이 쌓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흔 효과예요. 이런 것은 상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경기도 위축됐고, 비구위안 사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사태들도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신사업 진출 못하고 쉽게 어떤 청년을 채용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경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계속 L자로 꺼지죠. 4%대로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5%, 6%대로 성장하거나 그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미국 경제를 또 미국은 2%로 달리니까 속도가 저만큼 가 있어요, 미국은.
중국은 요만큼 와 있어요. 근데 속도가 얘는 느리고 얘는 빠르니까 언젠간 추월할 거야. 로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속도도 더뎌지고 미국은 그나마 강하니까 추월하는 시점이 더 지연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래서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강한 성장 속도가 앞으로 도래되기는 어렵겠다.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바로 상흔 효과인 거죠. 그런 현상 때문에 추월하는 그 시점이 더 지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모시고 미국, 중국, 한국 경제도 살펴보고 이제 집값도 어떻게 될지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한국의 주식 시장은 9월에서 12월 네. 좀 어떨 것 같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게 코스피 기준으로 주가의 바닥은 22년 10월이었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23년에는 주가가 오르긴 오르지만 22년 10월보다는 오르지만 그러나 이 주가의 랠리가 강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과정에서 압력을 받고 경기 침체의 국면에서 기업 실적들이 어둡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기조가 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기조가 23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막 매우 긍정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23년 끝자락쯤에 이제 확실히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그 시장의 기대가 강하게 작용될 때 그런 지점이 있겠죠. 그런 지점에는 주식시장에 또 돈의 이동이 상당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정도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한 호재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지점에 주가가 좀 강한 랠리를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금리 인상 확실히 끝났다라는 그 기대감이 조성되지 않는 한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유지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김관석 교수님 나와주셨는데 이제 아마 다음 달에는 또 김관석 교수님 신간 아마 이제 2024년 경제 전망하는 책을 들고 오셔서 이제 이야기해 주실 텐데 가시기 전에 마지막 시청자분들한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점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제 국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이 시대를 구분하고 그 경제 국면에 걸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재테크 채널이니까 재테크 관점에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항상 판단해 나가시고 그리고 그 거시경제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계속 그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교수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관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